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먼저 또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엔비디아가 아주 최고의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네, 이게 사실 중국에 대한 좀 어떤 언급이 나올 거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사실 중국에 대한 뭔가 뚜렷한 언급은 없었고 이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중국 관련 뭐 H200 뭐 관련 매출 전망치가 0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 H200에 대한 수입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기 전에는 매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네. 중국에 팔아도 될 정도의 저스펙은 요 정도 스펙이다라고 결정을 했고 네. 그 스펙에 맞춰서 엔비디아가 만든 게 H200인데 네. 그걸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수출을 못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그런 정도의 성능이라면 우린 필요 없어 하고 그걸 수입을 불허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젠슨 황을 데리고 가면서 야 이걸 혹시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 스펙을 좀 올려줘가지고 보다 나은 성능의 제품을 중국으로 팔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가 만만했었는데 맞아요. 네. 이게 다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실망스럽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H200을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아니요, H200을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네. 시진핑 주석 측은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수입하라 소리 아직 못 하겠어. 이런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뭐 그렇다면은 H200이 중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안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쪽이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뭐 다 더 사주던 풀어주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안 된다면 뭐 별로 얘기할 게 없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런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중국에서 사실은 이 칩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어쨌든 의존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중국의 속내도 조금 셈법이 좀 복잡해진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쪽은 이미 그 만일에 H200 같은 네. 미국의 AI 칩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정책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 칩에 대한 시장을 반분해가지고 네. 국가 핵심적인 AI 인프라스트럭처에는 뭐 H200 아니라 뭐 블랙웨이를 준다 하더라도 거긴 넣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일반인들, 학생들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중소기업들이 조금 써보는 이런 일반적 서비스 여기에는 미국 GPU를 써도 된다. 이렇게 이미 그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든 또 다른 서방의 GPU가 들어가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후자, 요 일반 시장, 네. 여기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그 부분 급하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급하지 않다기보다 기본 입장은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칩이 중국산보다 좋습니다. 가성비로 따져도 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지금 엔비디아 칩 H200의 지금 80% 수준이나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 네. 그 격차를 다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GPU가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미중 정상회담이 가진 의미 그리고 이게 한국 시장에는 어떠한 또 포인트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 어떻게 또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견은 사실 많은 분들의 의견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 시각에서 볼 때 모든 키는 양안 관계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공격한다면 개입하겠는가라고 직설화법으로 묻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흐름을 읽고 있는 맥락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을 또는 평화든 무력 통일이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은 사실은 지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얻으려고 한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뭐 박사님의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가장 그 구체화된 요구로는 미국에게 분명하게 타이완 독립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세계에 선포하라 해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제 미국은 거부해 왔었고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요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뭐 잘 협상할 수 있다. 그게 뭐 보잉이 됐던, 뭐 대두가 됐던, 뭐 엔비디아의 GPU가 됐던, 뭐 사준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먼저 타이완 입장에서 볼 땐, 그럼 결국은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구나. 그럼 우리가 혼자 중국의 그러한 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가? 그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돼서 타이완 사회나 타이완 정치권은 굉장히 큰 변화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동시에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 일본, 한국에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거기에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제 선거도 있고 여론도 나빠지고 있는데 뭔가 중국에서 화끈하게 많은 걸 얻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얻게 되면 뭐 한 거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누군가가 독립을 선언해서 우리가 9,500마일 바깥으로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일종의 풍선 띄우기로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미국 쪽 여론의 반응이 점점 받아들여지는 쪽이면 어쩌면 중국이 바라는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은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 네. 요걸 이제 표현을 부인해 왔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 얘기는 중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그런 얘기를 쭉 해왔던 거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시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것 같고 이런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여태까지 우린 그럴 의사가 없다. 미국 형님 하세요. 당신이 탑인 거 인정합니다. 우린 도전의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 같은 거는 거론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저의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답을 회피를 하니 당신들이 하는 언어로 내가 얘기를 할게.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뭔가 중국의 스탠스가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달라진 건 없는데 그동안 인내심 깊은 중국식 그런 프로세스에서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이제 또 뜻을 내비쳤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사태에 대한 미중의 합의라는 걸 들여다보면 뭐 두 가지죠.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로운 항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일견 뭐 미중이 참 엄청난 합의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뜯어보면 요 미중 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그러면 중국이 거기에 반대했었냐? 아닙니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롭게 항행이 된다고 얘기해오고 있었고 또 핵에 대해서도 그동안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란이 핵폭탄을 갖는다는 거는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입장이 바뀌었냐?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중이 합의를 했다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바뀐 게 분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 일단은 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또 해석이 다들 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관세 이슈도 사실은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될 네, 네, 부분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관세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중국 측이 그래 좀 합의를 이제 이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네, 네. 그 관세에 대해서 합의에 네. 이르고 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고관세에 대항해 온 것이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관세 정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점점 오고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그게 적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중국은 견딜 수 있는 상태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고관세라는 게 아주 엄청난 무기로 휘둘러 왔었는데 이게 점점점 휘두르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약효가 떨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모양 좋게 합의하는 그런 결과를 가진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은 사실 말씀처럼 이게 이제 서로에게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더 합의 그리고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와도 네. 밀접한 지금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서로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과 그 설명도 해줘야 되고 또 지금 러시아가 원하고 있는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이 프로젝트 에너지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유보적으로 끝났죠. 이것은 아마 중국 쪽이 미국의 회신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중국과 그리고 뭐 북한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렇게 이제 공조가 되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선 사실 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 포인트를 위해서 가고 있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 또 북한 방문설도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크게 지금 동아시아가 격변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기에 빨리 대응 조치를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저희 뭐 어떻게 한국 정부가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한국이 취해야 될 스탠스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국은 당연히 한국의 국익이 최우선이죠. 네. 그런데 중국은 지금 한국이 자기 편에 서 있기를 바라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네. 하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도출해 나가는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빨리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죠.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저한테 많은 기업들이 그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그 자문을 많이 구해와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걸 알아야 자기들 경영 전략을 정할 수가 있는데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으니 불확실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박사님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사실 국익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우리가 중국 편에 들을 수 없고 또 미국 편에 들어서 중국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체가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 한국 시장에서 AI 테크, 네. 반도체 쪽으로 굉장한 또 랠리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도체 그리고 AI 테크 쪽으로 바라봤을 때 또 미국과 중국 간에 그쪽에서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국은 미국 쪽으로 보내는 게 많다 보니 네. 미국 쪽에 조금 더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좀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지금 AI 쪽은 이미 단순히 경제적 경쟁을 떠나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양상을 맞아요. 또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미국과의 그 협력을 강화하고 싶은데 문제는 중국의 AI 가성비가 지금 미국을 조금 압도라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가성비 면에서는 가성비 그렇기 면에서 때문에 봤을 때. 네.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싸게 미국의 AI를 사용해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심지어 미국의 스타트업들도 중국 AI를 쓰는 판에. 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이 전략의 수립에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우리 정부가 미중 간의 이 지정학적 대결에 대해서 어떻게 헤어나갈 것인지 적어도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또 AI도 그렇지만은 네. 미국은 조선 네. 쪽 또 지금 중국이 굉장히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미국에게는 한국이 필요할 텐데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선 조선 쪽을 계속해서 살릴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거의 손 놓았다고 보십니까? 살리고 싶죠. 지금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시계가 자꾸 초침이 톡탁톡탁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박사님과 함께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법, 방안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또 더 깊은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